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8월 6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이분과 함께 이탈남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SNS 핫뉴스 시작할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다녀오자마자 청와대 비서진을 대폭 개편한 것을 두고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 때문인데요. 김 실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고 유신헌법 제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트위터에서는 김 실장의 발탁은 쉽게 말해 유신 시절의 청와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유신 실세인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차지철 경호실장도 청와대에 데려갈 기세라고 비꼬는 말들도 나왔습니다.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아버지 박통 시절 유신헌법을 만들고 안기부 국장, 공안검사,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기춘이 비서실장으로 기용됐다. 40여 년의 시간을 지나 유신이 좀비로 부활했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온 유신은 이제 과거가 아닌 현재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상만 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은 박근혜가 휴가 때 쓴 저도의 추억은 결국 유신의 추억이었다. 유신 독재 악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다니 말이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딸의 모습이 그리 아름답지는 않다고 전해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표적 공안통인 김 실장은 박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실세 그룹인 이른바 7인의 구성원이기도 한데요. 이를 두고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공안 사건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공안검사의 득세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김 실장을 필두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홍경식 신임 민정수석 등 정부 요직이 공안검사 출신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란과 함께 돌연 초원복집 사건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1992년 사건이죠. 네, 초원복집 사건은 당시 대선 때 전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부산 지역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김영삼 민자당 대통령 후보 지원을 위한 대책회의를 했다는 혐의로 김 실장이 기소된 것인데요. 나중에 그는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로도 유명하죠. 이게 이제 초원복집에서 이른바 대책회의를 하는 것이었고 이 멤버 중에 하나가 김기춘, 요번에 이제 비서실장이 된 사람인데 그때 정주영 씨가 출마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정주영 씨 국민당 쪽에서 몰래 도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관권 선거는 갑자기 묻혀버리고 도청 사건이 부각이 돼버렸다. 아주 이제 전형적인 사건이 바로 초원복집 사건입니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이 정부 역시 도덕성에 둔감하다는 걸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인 이시영은 국민 통합 시대를 외치더니 결국 우리가 남이가 시대로 되돌아갔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초원복집 사건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맥락이 비슷하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박 대통령이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이유는 이렇다고 볼 수 있다. 92년 대선 때도 비슷한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 국정원 사건으로 왜들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는 일종의 항변인 것이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다시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다음 소식은요. 네,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멤버 오종혁 씨가 담배를 들고 있는 장면이 방송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도 포털에서 이 사진 봤어요. 캡처된 사진. 그렇죠. 방송 촬영 중 담배를 피워도 되냐는 것을 두고 트위터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현재까지는 그의 흡연을 옹호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성인의 흡연이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들고 있는 게 담배로는 판정이 났습니까? 네, 이제 그 방송사 측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인정했어요?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예능 방송에 담배가 등장할 때마다 논란이 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담배 자체가 사회 악이라면 영화에서도 보여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이용자는 평소 흡연은 상관이 없지만 방송 촬영 중 담배를 들고 있는 건 매너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한편 오종혁 담배 논란은 정글의 법칙 방송 조작 논란으로 번졌는데요. 이 담배를 들고 있는 당시 장면은 출연진이 파이어 스틸을 이용해 어렵게 불을 피우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송사 쪽은 담배와 별개로 불은 직접 피웠다고 해명했는데요. 그럼에도 트위터에서는 담배는 피울 수 있으면서 어떻게 불은 못 피우냐, 연출된 상황이 아니냐는 조작 의혹이 일었습니다.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이왕 불을 못 피워 고생하는 그림을 보여주려면 담배가 등장해선 안 됐다. 결국 이번 논란의 원인은 편집을 제대로 못한 제작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 그 TV에 담배가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주연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딱히 거부감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맥락이 있어야 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드라마나 이런 데서 어떤 출연자가 담배를 피우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면 저거 볼 땐 그건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좀 예를 들어서 토크쇼를 하는데 진행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네. 그러면서 토크쇼를 진행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 컨셉의 토크쇼를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럼 토크쇼고 뭐고 간에 이탈남부터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그 지상파 방송에서는 스튜디오 안에서 담배 피고 네. 짜장면 시켜 먹고 이랬대요. 그래서 그 옛날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네. 유명한 DJ께서 네. 방송 도중에 짜장면을 시키셨대. 그래서 스튜디오로 짜장면이 배달이 왔다네. 그래서 이제 그 네. 배달한 분이 돈 달라고 하니까 그 방송이 그대로 나간 거야. 어머나. 야 이따 와. 이런 게 그냥 방송을 타고 그냥 나갔다고 하는데 큰 논란이 됐었겠네요. 뭐 하도 오래된 얘기라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건 뭐 논란이 될 수 있는 거고 결국 저도 이거 기사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불을 못 피워서 난리 피우는 그런 장면에서 네. 오정혁 씨가 담배를 들고 있는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러게요. 아무튼 방송사는 뭐라고 해명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잘못했다고만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네, 오늘은 원전 비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포 라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원전 비리의 배후에 지금 영포 라인이 작동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건데 자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의당의 김재남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번 그 전에도 한번 이제 원전 비리를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 그 부품 납품 과정에서의 비리 문제 이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다뤘는데 그리고 이제 원전 그 마피아들 이 문제를 다뤘는데 그거하고는 지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 얘기는. 네. 영포 라인이 등장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이들의 손이 뻗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게 뭐 최근에 이제 또 많이 네. 언론과 뉴스 지면을 통해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제 지난 4월달에 이제 문제가 됐던 원전 비리 이 예. 부품 납품 사건의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걸 둘러싼 금품 수수의 그렇죠. 예. 비리 문제였잖아요. 예. 그러다 이제 최근에는 영포 라인 그래서 뭐 경북 어딥니까? 영일, 예. 그다음 포항, 딱 영포 라인 하면 떠오르는 게 결국은 MB 정권의 실세 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실세 라인이 결국은 이 원전 비리에 굉장히 깊숙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정황을 넘어서서 당사자들이 지금 구속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영포 라인 지금 출신 원전 브로커라고 할 수 있는 오이택 예. 구속이 됐고요. 예. 그리고 새누리당 고위당직자 출신이었고 또 2006년에 서울시 의원을 했던 이윤영 예. 여기 이 사람도 지금 구속이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한국정수공업 회장에게 UAE 원전 납품과 관련해서 8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로비 자금을 요청을 했었고 그중에 한 13억 정도는 이미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지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명박 정권의 실세였다고 하는 영포 라인이 원전 비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럼 원전 비리는 단순한 납품 과정에서의 비리를 넘어서서 이게 이제 권력이 개입했던 권력형 게이트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시작을 알리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등장을 하고요. 정점에 이 사람이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 그 밑에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오이택, 이윤영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일단 이 오이택, 이윤영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도 영포 라인으로 봐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 그 박영준 이제 전 차관 그리고 당시 오이택 그리고 이윤영 이 두 사람이 한국 정수공업을 통해서 이제 방대한 엄청난 로비 자금을 요청했던 시기가 그 박영준 전 차관이 국무총리실 차장으로 있던 시절이었는데요. 국무차장으로 2009년이죠. 2009년인데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박영준 전 차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이윤영 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이택 씨 경우에는 영포라인 출신 중에서도 전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같은 그 중학교 동문 출신이죠. 그리고 올 초까지도 재경 포항중고 동청 회장을 맡아 왔었고요. 그리고 당시 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으로 있었던 이용호 민간인 불법 사찰의 주역이었던 인물이잖아요. 이게 다 지금 같은 그 동문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볼 때 오이택, 이윤영 이 두 사람은 사실 일반 국민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지만 실제 이 사람들이 구속이 되고 또 구속이 되기까지 정말 불법적으로 이 비리를 저지를 수 있게끔 하는 데는 그 위에 어떤 윗선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했었다 이렇게 정황이 보여지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법점에 박영준 전 차관을 예의주시해서 지금 그 수사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거죠. 초점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영포라인의 어떤 등에 영포라인의 힘을 얻고 13억은 일단 80억을 요구했지만 이제 그 수수한 건 13억으로 현재 이제 검찰 수사 결과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른바 인마이 포켓했느냐 아니면 박영준 전 차관이나 이런 더 윗선으로 이 돈이 전달이 됐느냐. 그 수사에 초점이 돼야 될 텐데요. 왜 이전에 보면 한국 그 정수공업 측으로부터 그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그 수출했던 한국형 원전에 수출이 그 업체로 등장을 하는 한국정수공업이 여기에 납품하는 대가로 한수원의 김종신 전 사장이 또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한국정수공업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돈이 1억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것에 비하면 엄청난 돈이죠. 지금 80억. 이 80억을 이 두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어제 저희 뭐 뉴스 보도에서도 봤습니다만 이윤영 씨가 한국정수공업 이규철 회장에게 이런 문서를 보낸 것이 지금 그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이 내용을 보면 한국정수공업이 한수원 수처리 관리와 그리고 한전의 아랍에미리트 연합 원전 수처리를 수주하게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밝힐 수는 없지만 이규철 대표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그 내용에 이 포함되어 있는 문건이 있었는데 누구를 통해 어떻게 했는지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 이규택 회장에게 오이택 씨와 이윤영 씨가 80억에게 로비 자금을 요구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가 UAE에 수출하는 원전에 당신들의 그 수처리 설비를 공급하려면 박영주 전 차관, 그 당시는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었죠. 차장 등에 인사를 해야 된다. 청탁도 해야 된다. 라고 요청하면서 80억이라고 하는 돈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 문건에는 누구를 통해 어떻게 했는지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 8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로비 자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는 박 차관에게 인사청탁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던 내용들이 지금 드러나 있어서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오이택 씨가 60억, 그다음에 이윤영 씨가 20억을 나눠 갖기로 물밑 약속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인마이 포켓 가치도 그러니까 그 이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것을 80억 중에는 물론 이제 다 간 게 아니라 13억만 이 사람들에게 갔는데 저는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게 밝혀져야겠죠. 그러면 지금 이 13억 중에 오이택, 이윤영이 이 돈을 받아서 누구에게 전달했느냐, 어디로 흘러 들어갔느냐, 이게 그의 윗선들까지 흘러 들어가서 실제로 이게 이제 정치 자금 또는 여러 로비 자금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내용이고 저는 뭐 지금
그 팩트에 대해서는 저 또한 궁금한 거죠. 근데 반드시 그건 밝혀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한국정수공업이 2010년에 자격이 안 되는데 정책자금 642억 원을 받은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네. 여기에도 그러니까 영포라인의 힘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실제로 이건 역시도 저는 이제 이것도 보면 2010년 이제 8월 얘기지 않습니까? 보면 저는 이건 역시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네. 특히나 그 이윤영이 보낸 문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당시 그 한국정수공업이 그 정책금융공사로부터 642억을 그 받는 과정은 한국정수공업이 굉장히 그 경영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였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어려웠던 시기에 한국의 이제 모 대기업사가 여기를 인수하려고 할 때 실제로 이윤영이 보낸 문건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을 통해서 압력을 넣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 네. 자기네들이 실제로 국세청까지 동원해서 그리고 그 권력 정권의 어떤 권력 실세를 통해서 국세청까지 동원을 해서 막았다. 네. 이 대기업의 한국정수공업이 인수되는 걸 막았다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금융공사로 하여금 정책금융 자금을 받도록 하는 일, 또 심지어는 한국정수공업이 다른 기업으로 인수되는 과정을 막도록 국세청에 무비한 일, 네.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제 자신의 문건에서 드러나 있는데 네. 과연 이런 일을 이 두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졌겠느냐. 사실상 국세청을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 정책금융공사라고 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이게 국가의 세금이란 말이죠. 예. 이런 돈까지 움직이게끔 특히나 한국정수공업은 자격도 없는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이건 두 사람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결국은 정권의 고위급 인사 개입 없이는 두 사람이 이걸 했다고는 볼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정권의 고위급 인사가 개입된 것이 거의 사실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러면 거죠. 정권의 고위급 인사가 박영준 전 차관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또 중간 단계고 그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그 정권 실세의 중심에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은 박영준 전 차관이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박영준 전 차관은 가장 가까운 MB의 실세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상득 전 의원의 실세 중에 실세, 핵심 중에 핵심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이상득 전 의원보다도 더 큰 실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박영준 전 차관으로 수사의 초점이 모아진다면 그 위 그리고 그 좌우로 펼쳐지는 실세들의 그 비리 관계 그리고 로비 관계는 밝혀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박영준 전 차관과 지금 현재 이윤영 그리고 이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구속돼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이제 수사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랍에미리트하고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빵빠레를 터뜨렸던 시기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12월이란 말이에요.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한국형 원전 수주 계약을 했다. 계약을 맺었다. 라고 했었는데 실제 이 사건 그야말로 이제 오이텍과 이윤영이 개입을 해서 한국정수공업 층에 정책 로비를 하고 80억의 로비 자금을 요구했던 이 시기가 2009년 1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그 수주가 이루어지던 시기이고 한국정수공업의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주가 계약이 완성이 됐다라고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원전 수출과도 굉장히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특히나 박영준 전 차관은 거의 자원 외교에 앞장서면서 그렇죠. 거의 원전 수출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걱정은 이게 대외 신인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일어난 비리의 문제가 국제사회까지 나갔을 때 자칫 이게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면 엄청난 국내 어떤 신인도와 망신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수사에서 과연 이게 아랍에미리트 연합 원전 수출 과정에도 어떤 비리로 연결이 됐으며 한국정수공업이 했던 이 수처리
시설이 과연 또 안전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건지까지도 예. 다 밝혀내야만 예. 이거는 이제 국제적인 망신을 피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도 네. 마땅히 요구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그 전에 불거졌던 원전 부품 납품 비리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과 이번 이 건은 완전 별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그 캐다 보면 또 연결선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실제로 이제 원전 부품의 비리의 문제는 예. 이렇게 보는데 왜 이런 원전 비리를 만연하게 만들었을까? 네. 오랜 기간 아주 만연해 왔었잖아요. 예. 뭐 우리 작년에 우리 국민들 고리로기 정전흡해 사건 이후로 원전에서 눈만 뜨면 짝퉁 부품, 위조 부품, 성적서 위조, 뭐 품질 검증서 위조 예. 이런 일들을 겪고 또 그 일을 겪고 나면 특히나 이제 어떤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원자력 그 가동이 멈춰지다 보니까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이제 위협적인 막 절전하라고 강요를 하고 이런 고통을 지금 몇 년을 거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런 원전 비리가 만연할까? 이게 개인의 비리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만연할 수 있는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원전 비리를 하게끔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최근에 집중돼 왔었다는 거죠. 이른바 저희는 이제 이걸 원전 마피아 집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이제 원전 마피아 집단이 일정한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영역, 원전을 운영하는 업체부터 시작해서 검증하는 업체, 또 납품하는 업체, 또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학계, 또 이것을 인허가를 해야 되는 그 관료들, 그리고 최종 결정권자인 정치권까지도 하나의 이게 이제 원전 마피아라고 하는 그룹 속에서 서로 먹이사슬 구조로 주고받는 자리도 주고받고 또 뭐 때로는 원전업 그 한수원에 있던 사람이 납품업체에 가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검증해야 되는 그런 검증기관에 가 있기도 하는 이런 회전문 인사들을 이렇게 돌고 돌면서 하나의 비리 구조를 온전시키고 일반 국민들이나 또 원전 규제기관이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끔 비리를 쌓아왔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비리 구조 안에 권력의 핵심부들이 일정하게 그런 정책도 만들었고 또 비리를 하도록 원전 진흥의 속도를 내주다 보니까 이런 뭐 80억이라고 하는 비리 자금을 요구하고 주고받고 하는 게 가능하도록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수사 과정이나 또 국민들의 요구도 이번 기회에 이런 원전 비리를 만연시키고 있는 원전 마피아의 구조를 파헤쳐야 된다. 저 밑바닥에서부터 최위에 있는 권력형까지 어떻게 이런 비리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먹이사슬 구조로 주고받는 이익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좀 캐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나 이명박 정권 시절은 원전 능력 상수를 어떤 정부보다도 외쳤던 시기예요. 거의 원전 진흥에 올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원자력 발전 비중을 거의 59%까지 확대하는 그런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도 세웠었죠. 또 이것을 규제해야 되는 원전 안전 규제 기관은 그냥 그 진흥기구의 산하에다가 한 부서 정도로만 존재하게 만들었었죠. 결국 그러면서 진흥은 이런 원전이 막 진흥할 때 이 원전 사고나 비리나 이거를 감시하고 감독하려면 규제기관의 역할이 이건 못지않게 강화돼 있어야 되는데 불균형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특히나 이런 원전 비리 문제가 쌓였었고 그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화요일에 찾아오는 분이십니다. 육체파 지식노동자 김남훈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남훈입니다. 네, 마이너 분투기 시간인데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마이너가 등장을 하시는 겁니까? 네, 오늘의 마이너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친숙한 분들일 겁니다. 지난 7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별로 친숙하지 않겠네요. 예. 자, 지난 7월 29일 그 김한길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전국 대리운전 기사 피해 사례 국회 증언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몇몇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제 대리운전 기사들이 겪는 부당함에 대해서 토로하는 자리였었는데 요즘에 워낙에 대단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뭐 국정원에 NLL에 이런 게 많이 터지다 보니까 사실 묻혔죠. 언론에 제대로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리운전 기사들의 그 분투기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에다가 차 갖고 다니시는 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리운전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용해 본 적 있죠. 그래요? 당연히 이제 술 마시면 음주운전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용해 본 적도 있고 아니면 같이 술자리 있는 자리에서 이제 지인이 친구가 술 마시게 되면 당연히 대리운전 부르고 그렇게 하죠. 대리운전 뛰신 적은 없으세요? 뛴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자, 대리운전이 근데 생긴 게 얼마 안 됐어요. 생긴 것 자체는 한 15년 가까이 됐는데요. 꽤 되긴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강남 유흥가를 중심으로 해서 고급 유흥가를 중심으로 해서 불법적으로 운행이 됐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법제화된 나름대로 또 보험적인 부분에서 처리가 되면서 자리 잡은 거는 얼마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 대리운전의 업체 수는 2008년 기준으로 하면 약 5,000개에서 6,000개로 추정이 되고요. 업체 수가요? 예, 업체 수가요. 이렇게 많아요? 많습니다. 우와. 대리운전 이용 실태를 보면 일일 평균 40만 명의 시민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고요. 약 7만 명의 대리운전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2008년도 기준이고 최근 자료 이제 민주노총에서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약 20만 명의 대리운전자가 활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루에 그 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시민은 훨씬 더 많아졌다고. 그렇죠. 50만 명으로 치더라도 광역버스 서울과 인천, 서울과 일산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한 대의 정원이 그 40명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몇만 대의 그 차량이 심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요? 야, 이렇게나 많을 줄은 몰랐네. 많습니다. 그러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제 그 광고도 많이 나오죠. 요즘은 대리운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많은 업체가 있는데 많은 이들이 대리운전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 체계가 굉장히 미약한 실정이고요. 그렇죠. 그런 미약한 법적 체계가 부재한 틈을 타고 일부 또는 이제 대부분의 상당수의 대리운전 업체들이 대리운전 기사들의 이익을 갈취 또는 그 여러 가지 횡포를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가 되는 건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대리운전 기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취소 벌금이 있다던데 이게 뭐예요? 취소 벌금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대리운전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요. 콜센터가 이것을 대리운전자들에게 콜을 해주죠. 그러면 이때 대리운전 기사분들은 왜 우리 서울 시내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계속 PDA 화면 보면서 스타일러스 펜으로 찍고 있잖아요. 이게 오더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한 오더를 확인하고 만약에 이걸 내가 안 갔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벌금이 부과가 돼요. 확인하고 나는 너무 멀어갖고 내가 있는 지역하고 지금 콜한 지역이 너무 멀어서 못 갈 수도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이성종 정책기획실장을 만나고 왔거든요. 잠깐 취재도 직접 취재도 했습니다. 녹음 파일 한번 들어보시죠. 출연료도 얼마 안 되는데.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오다가 단말기에 떴을 때는 목적지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걸 숨기는 거예요. 센터에서.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다 그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열어보니까 이거는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해. 그럼 건당 500원. 건당 500원이요? 또 이 건이 좀 중복이 되거나 뭐 2번, 3번 이렇게 가면 1,000원씩 올라가기도 하고. 1,000원씩이요?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요. PD의 단말기에 오더가 뜨긴 합니다만 목적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왜 몰라요? 안 뜹니다. 단말기 안 떠요? 단말기에 뜨긴 있는데 그냥 그 오다가 왔다는 것만 뜨고요. 그 목적지가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강남에 있는 상태에서 의정부로 가는 오더가 떴어요. 그럼 못 가잖아요. 이거 취소를 하게 되면 500원이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말기에 최초에 뜰 때는 목적지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터치를 해야 그 다음에 나온다. 그렇죠. 터치했으면 무조건 가던가 안 가면 벌금 500원. 벌금 500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또 그 500원이요. 2회로 늘어나면 해당 1,000원으로 늘어납니다. 누증이 되네. 누진이 되죠. 이외에도 대리운전 기사들이 호출 한 건이 완료되면은 그 3,000원씩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호출을 받고 5분이 지나도 손님을 태우지 못해도 회사는 3,000원을 또 빼갑니다.
또 벌금이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제가 좀 술이 취하거나 아니면 뭐 화장실 가거나 휴대폰을 두고 나왔어요. 5분이 지났죠. 그럼 3,000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벌금이. 그게 이제 본인 책임도 아니고 이래서 그 손님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얼마든지. 네.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런 모든 리스크를 다 대리운전한 기사한테 씌우는 거고요. 이 벌금이 빠져나가는 구조도 어떻게 되냐면은 대리운전 일을 하기 위해서는 20만 원 정도의 예치금을 회사 가상계좌에다 넣어놔요. 나는 일단 넣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500원, 1,000원, 3,000원은 그냥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야, 그러면 대리 한번 띄었다가 벌금으로 떼가는 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고요. 그 대전 지역의 경우에는 등록 기사 수가 한 2,500명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이 벌금이라는 게 500원, 1,000원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대리운전 기사의 숫자를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대전 지역의 경우에는 등록 기사 수가 2,500명인데 매일 2,000원에서 5,000원의 벌금이 추징당한다고 합니다. 2,500명이니까 매일 500만 원에서 1,250만 원의 벌금이 징수가 되는 거죠. 이야, 이거 곱하기 30 하면 얼마고 곱하기 365 하면 얼마입니까? 그러게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대리운전 업체 측은 벌금이란 명목으로 어떻게 본다면 어떤 노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대리운전 업체 입장에서는 콜센터 하나 구축해 놓고 근데 콜센터 구축도 뭐 그렇게 뭐 그 대규모로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대리운전 기사분들을 확보하고 그럼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네? 앉아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노동을 제공을 해주고 수수료를 떼어가면 좋은데 이런 벌금이란 체계는 너무나 불합리한 거죠. 또 금액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근데 제가 저도 대리운전 이용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대리운전 기사분께도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대리운전을 해서 갔잖아요. 갔죠. 저희 집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돌아오냐라는 거예요. 돌아오느냐. 어떻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봉고가 뒤에 따라오는 경우도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셔틀버스가 있는데요. 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운행을 하고 이 합차비라는 것을 또 받습니다. 무슨 비? 합차비. 합차비? 예, 셔틀버스 이용료를 받는 건데 봉고차비를 받는 건데 여기에도 또 뭔가 비리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합차비를 대리운전 업체가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제 외주화를 줘서 그러니까 별도의 사람들이 합차비를 운영을 해요. 그 버스를 이제 운행을 하는데 대리기사들은 그 버스 이용료를 내는데 그 대리운전 업체하고 버스 운행 업체하고 계약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얼마씩 이 사람은 지급한다 이렇게. 그럼 남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기사들한테. 잉여 금액이. 네, 이걸 또 업체가 먹는 거예요. 되게 하여튼 나쁜 사람. 그러니까 대리운전 기사는요. 일을 시작하면서 매일 출근과 관계없이 1인당 하루 3,500원씩 강제 인출을 당합니다. 출근과 관계없이요. 왜요? 하든 안 하든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아파서 못 나갔다고 하더라도 3,500원 빠져나가는 거죠. 합차비가.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모 3개 업체가 합동으로 이 합차를 셔틀버스 운행하는데요. 등록 기사가 2,0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월 2억 1,000만 원을 징수하는데 아까 이성종 기획실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는 25인승 31대와 15인승 10대를 굴리면서 매월 9,5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나간 비용과 그 걷어들인 비용의 차액이 월에 1억 1,440만 원이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아까 3개 업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업체당 한 4천만 원씩 그냥 앉아서 그냥 가져가는 나눠 드시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이게 금액이 500원, 1,000원 단위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인원수가 몇천 명이고 매일 일어난 것이다 보니까 이 차액이 1억 원씩이나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대리운전하면 역시 뭐니 해도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보험이었어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 기사분들도 이제 운전을 하시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의 어떤 과실과는 상관없이라도. 그렇죠. 이게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였어요. 그런 부분이 처음에 태동됐을 때 가장 큰 문제로 발생이 됐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험사가 그 상품을 이제 담보로서 설정을 해줌으로써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그럼 뭐 보험이 있으니까 괜찮겠네라고 할 텐데 이 겉으로 보기엔 잘 해결된 것 같은데 또 그게 아닙니다. 그래요? 또 녹음 파일 들어보시죠. 내가 이제 개인 이 어떤 그 손해보험을 든다. 그러면 이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업체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안 하고 단체 보험을 들어라. 니네들은 단체 보험료 우리가 회사가 알아서 들을게. 보험료를 다 걷어요. 걷어서 이 업체는 1,000명 걸 걷었으면 한 뭐 정확하진 않지만
500명, 600명만 보험에 가입을 해요. 나머지를 띄워먹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럼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고 나면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험에 안 들어있는 기사가 사고 났으면 보험료 등기사를 대체해서 사고를 처리하는 거예요. 네네.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사실. 네, 들으신 것처럼 대리운전기사는 자신의 개인 보험으로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즉, 그 대리운전업체의 그 보험 관리 방식이라는 게 대리운전기사가 각 보험업체의 보험료를 매달 납부를 하면은 대리업체는 아무런 상의 없이 자신들이 선정한 보험회사에 대리운전 업체를 보험 수익자로 단체 가입한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보험이 가입이 되는 건데 단체로 가입을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대리운전 기사는 업체에 보험료를 납입을 했지만 해당 업체는 미가입한 경우가 종종 있고요. 네. 누락을 시킨 거죠. 이럴 때 사고 났을 때 바꿔치기를 한다는데 이건 정말 잘못될 수도 있고 또한 대리운전 기사는 매달 얼마씩 12개월치를 납부를 했지만은 10개월치만 납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기사는 월납으로 12개월 매달 63,600원어치를 납부를 했는데 보험사는 10개월 연납으로 534,190원 차액 10만 원을 띈 거 간 사례가 있는데 차액 10만 원 곱하기 2,000명 해보세요. 그러게요. 어마어마하죠. 우와. 그리고 이 상황이 웃긴 게 뭐냐면요. 대리운전 기사들이 보험회사에다 연락을 해서 내가 얼마씩 실제로 보험료를 내고 있냐고 물어보면 안 알려줘요. 왜냐면은 이 가입자가 대리운전 업체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거를 알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해서 안 알려주는 거죠. 돈은 내가 내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 보험도 약간 아리까리한 게 사고 났을 때 렌트 비용 있잖아요. 그 렌트 비용을 대리운전 기사가 내야 돼요. 그래요? 네. 왜요? 그렇게 돼 있어요. 보험 약관이. 아니 보험에 하면 렌트 비용은 지급되잖아요, 보통. 지급되는데 그거를 대리운전 기사가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국산차가 아니라 벤츠나 BMW를 대리운전하다가 제가 지금 그거 여쭤보거든요. 그거 났으면은 외제차면 어떡하냐? 외제차면 두 손 들어야 되는 거죠. 와. 그래요? 저도 이거 보면서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외제차 같은 경우는 네. 혹시 대리운전비도 좀 비싼 거 아닌가? 비싸죠. 대리운전 기사 비용 같죠. 비용은 같죠. 15,000, 2만 원 같은데 네. 사고 났을 때 네. 렌트 비용을 본인이 부담이 되니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이야, 지금 끝이 없네요. 지금 끝이 없어요. 지금 원래 이게 자료가 A4용지 50장이 넘습니다. 아까 얘기하면서 그 이제 PDA로 이제 계속 네. 그 찍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그 PDA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네. 이 사용료도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내십니까?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참 이해를 못하겠네. 예. 도대체 대리운전 업체는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연예인 모델 쓰고 광고 스티커 만드는 거에 무슨 일 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이제 나름의 영업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실 이제 엄밀히 말하면 업체가 지불해야 되죠. 그 직원인데 계약이 됐는데 그런데 이것도 보험료처럼 그 PDA 사용료도 중간에서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뭐 자료에는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모 업체로 이야기를 했는데 매달 15,000원을 징수하는데 실제로는 15,500원만 업체 측에다가 PDA 프로그램 개발사에다 지급을 하고요. 프로그램 사용료가 매달 15,000원이 나와요. 예. 무슨 프로그램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게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차액이 4,500이 되는 거고요. 예. 여기다 차액 4,500원을 또 이제 보험회사, 대리운전 회사가 꿀꺽 하는 거죠. 거기다 이제 곱하기 또 이제 대리운전 기사분들 하면 또 이것도 수가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보험료라든가 PDA 사용료가 대부분의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업체 한 군데와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와 계약을 해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PDA 사용료도 곱하기 3, 그렇죠. 보험료도 곱하기 3,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벌금도 곱하기 3. 대리운전 기사분들 도대체 그러면 집에 가져가는 돈이 있어요, 그래갖고?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50, 60페이지가 되고요. 진짜 치사하고 짜증나는 것도 아주 수두룩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20만 원의 보증금에서 돈이 쭉쭉 빠져나간 것도 있고요. 사실은 수수료가 세요. 수수료가 30%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리운전 비용으로 15,000원을 내가 받았다. 10,000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이제 10,000원을 받았다면 3,000원을 업체가 떼가고 그 7,000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날의 합차비, 보험료, 벌금 다 빼면은 얼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하룻밤에 뛰어봤자 몇 항이나 뛰겠어요, 그거. 그러죠. 더 웃긴 건요. 그 가상 계좌에 여러 가지 수당 같은 걸 받을 때 있는데 그 가상 계좌에서 내 계좌로 돈을 빼갈 때도 수수료가 들어가요. 같은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농협으로 가상 계좌를 만들어 있어요. 그럼 내가 농협 계좌가 있어요. 그럼 농협 내 가상 계좌 김남훈에서 농협 김남훈으로 보내는데 수수료가 또 붙어요. 이건 은행이 뜯어먹는 거죠. 정말 심하다. 그러니까 대리운전 기사분들 20만 명을 가지고 대한민국 초대형 뭐 어떤 업체들이 다 들어붙어 있는 건데 요즘 보니까 그것도 있어요. 가상번호. 그건 또 뭐예요? 가상번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콜을 부르면 제 번호가 바로 기사님 번호 단말에 뜨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뭐 0505, 0504 이런 식으로 떠요. 아, 제 번호가? 예, 그렇죠. 손님 번호가? 손님 번호가. 그래서 기사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면은 연결이 이제 되는 건데 그 가상 번호가 약간 좀 저기한 게 뭐냐면 전화를 걸자마자 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대리 기사분이 전화를 할 때 연결되기도 전에 띠리링 할 때부터 이제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화 안 받고 있으면은 전화비는 계속 나가는 겁니다. 아, 그 통화료도 또 다. 예, 기사가 나는 거죠. 안 해. 예.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항의했던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래서 그런 업체 측에서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제가 확보한 게 있는데 가상번호에 대해서 어떤 문자를 보냈냐면 기사분들한테 1. 고객 전화번호를 가상번호로 표시하는 서비스는 대리운전업체의 고객보호 및 각 개인 정보를 보호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3. 이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는 기사님들에게는 가상번호 서비스를 사용하는 업체의 오더는 차단시키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안 했으면 일 못 주겠다 아니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걸 이해를 해요. 그냥 가상번호는 이래서 고객의 어떤 그 사생활 노출을 막기 위해서 그럼 뭐 저는 좀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근데 문제는 저도 좋아해요. 괜찮아요. 통화 연결이 됐을 때부터 요금을 매겨야지.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신비는 지원을 해줘야지. 아 그렇죠. 발신음 딱 들어가자부터 통화료가 나온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정말 말도. 아니 그러면 지금 몇 가지만 했는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약서가요. 참 뭐한 게 뭐냐면은 이 계약서를 보고 일을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할 수도 있는데 계약서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녹음 파일 또 들어보시죠. 말하자면 일방적인 계약 내용으로 계약하는 거죠. 너는 우리 회사하고의 위탁 계약,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계약으로 해서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불공정 계약서를 강요하고 계약서 자체도 본인들한테 교부하지도 않아요. 주지도 않아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걸 알아야지 나중에 잘못되면 그걸 제기하던가 뭘 할 텐데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교부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쓰라고 하고 어느 업체들은 서명만 하라 그래요. 내용도 안 보여주고. 그리고 또 그 계약서 보여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조건 갑에게만 본인들에게만 유리한 내용이 있으니까 아예 교부를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각해요.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기사 서비스 위탁계약은요. 민법상 도급계약이지만은 그 업계 관행으로는 대리운전기사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주는 거죠. 아니 계약은 쌍방 계약이니까 당연히 한부 교부를 해야지 왜 안 줘요? 안 주고 있고요. 이 계약서가 없다 보니까 이 분쟁 발생했을 때 대리운전 기사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되고요. 또한 있어봤자 내용이 일방적으로 해당 업체에게 유리해요. 제가 보니까 가장 웃겼던 게 뭐냐면 수수료 금액 결정과 변경은 상호 협의가 아닌 갑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업체는 그거지. 그래 불만스러워. 그럼 하지 마. 줄 서 있어. 줄 서 있는 사람 많어가 되는 건데. 이거죠 이거. 실제로 이분들이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분이세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바로바로 불평을 제기하거나 항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정말 약자임을 철저히 이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 사법의 힘을 빌려봤자 나라는 얘기가 연결이 되는 겁니까? 네. 고발을 해봤자 별로 소용없다 이런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 고발하거나 진정하면 어떠냐라는 말씀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그 자료도 찾아왔습니다. 참. 수사 보고서 어디냐? 어딨지? 잠시만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충남 모 지역 경찰서에
이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진정서를 냈어요. 예.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PDA 사용료, 합차비, 벌금 너무 부당하다. 이 부분에서 수사를 해달라라고 이제 진정서를 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통보가 나왔죠. 어떻게 나왔냐면 현재로서는 위 관리비로 징수된 금액의 세부 사용 내역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지만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쭉 나가다 보면은 자, 현재 진정인들의 주장만으로 각 피진정인들의 행위에 사기 내지 횡령 등 범죄를 구성할 만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입증 자료 또한 부족하므로 각 피진정인들 조사치 않은 채 내사 종결하고자 합니다. 조사도 안 했군요. 조사 안 하고 내사 종결하고자 합니다가 이제 조사도 안 하고 어떻게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대요. 그렇죠. 예. 네. 여기서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대표 진정인도 위 관리비 금액의 사용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게 당연하죠. 알지 못하니까 알려달라고 진정을 한 건데 내가 고발하면서 2,800만 원, 2,800원씩 2,000명한테 떼어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달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낮에 직장 다니시면서 네.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밤에 대리 뛰시는 분들도 많다. 뭐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네. 근데 도대체 그러면 혹시 직계 있어요? 대리 뛰시는 기사분들이 한 달에 그러면 순수하게 가져가는 돈이 얼마쯤 되는지. 여기서 일단은 전제로 깔아야 될 게요. 예. 수수료와 취소 벌금 이런 거 제외하고 예. 관리비, 프로그램 사용료, 보험료만 계산하면요. 한 개 어플 사용 시 연간 126만 원이 빠져나가고요. 한 달에 10만 원씩이네. 네, 예. 20개 어플 사용 시 연간 378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예. 다시 말하지만 30% 수수료와 각종 취소 벌금 공제 뺀 금액이고 하루 일할 수 있는 노동량을 생각해 보면 베테랑 기사분들이 월에 150칸실이 가져가요. 베테랑이? 아주 베테랑이. 그 베테랑 분들도 정말 똥 안 싸고 오줌 안 싸고 안 먹고 안 뛰어다니면서 예. 하루 뺀적인 밤새도록 일해야만 간신히 150만 원. 베테랑이.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애환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뭐니 해도 가장 큰 애환은 술 먹고 진상 부리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문제죠 사실은. 맞아요. 예. 네. 진짜 무슨 하인 부리듯. 쥐가 뭔데? 네. 참 그렇다고 술 먹고 완전히 해롱해롱되는 인간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많이 있다고 해서 살짝 또 녹음을 떠왔습니다. 예. 네. 정말 이 술 취하면 사람들이 본인은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근데 술 취하면 늘 진상 고객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리운전 기사들은 그런 것까지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사실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이 술 취한 분들이 나는 하여튼 아무리 술 취했어도 네. 예, 정말 뭐 하여튼 대리운전 기사들이 최소한 그 일을 마치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문제를 일으켜서 어떤 붙잡아두거나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요구한 데가 여기가 아니다 이쪽으로 가자 네. 또 가야 되는 이런 상황 또 뭐 나는 아까 계산도 안 했는데 계산했는데 왜 또 받으려고 하나 이런 싸움들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운전을 이따위로밖에 못해 네. 이런 거 네.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네. 뭐 욕하거나 막 좀 자기가 술을 마셔서 자기가 집에 못 가는 사람인데 그걸 집까지 데려다주는 고마운 사람이라고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인격적으로 존중도 해주고.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자기가 타고 있는 차에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데 그 사람 심기 불편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술 취하면 그런데요. 사람들이 위험한 것도 모르고 위험하잖아요. 옆에 앉아서 욕하고 뭐 그따위밖에 운전 못하냐, 야 왜 이 길로 가냐, 저 길로 가야지 빠른데 이러고 있대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일단 술에 취했어요. 뒷자리에 앉아있죠. 네. 옆자리에 앉아있든지 제 차 핸들을 붙잡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시비를 걸면 내가 안전해요? 위험해요? 그거는 뭐냐면 치과를 가서 치과의사가 내 입안에다가 분당 3,000번 회전하는 드릴을 입에 넣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짜증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왜 신경질 내는지도 모르겠고 또한 어차피 내가 10,000원, 20,000원을 주고 그 사람의 노동력, 대가, 서비스를 구매를 한 건데 그런 관계로만 보면 되지.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분도 이야기했지만 뭐 술 취한 거 다 이해하는데 다음 일에 지장이 없게만 해주면 좋겠다. 이거 너무 슬프지 않아요? 진상 부리고 욕해도 좋지만 다음 일이 진상 관계야. 다음 일만 하게끔 너무 심하게 여기 가자에서 갔는데 자기 집 아니라고 네. 계속 박박 우기면서 네. 돌고 그렇죠. 시간 까먹고 네. 기름 나가고
뭐 기름이야 고객 기름이니까 상관없지. 그런 식으로 다음 일에만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참 그런 부분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딱 이런 게 딱 갑자기 퍼뜩 떠오르는 생각인데 네. 술을 먹어도 그냥 그 한두 잔 먹은 케이스가 있고 네. 완전히 필름 끊기신 분이 네. 계시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리기사분이 딱 상태를 봐서 뭐 취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모시고 가고 해롱해롱대 완전 필름이 끊겨서 그냥 계속 갈짓자로 걷는 네. 나 안 모셔. 네. 이런 거 안 될까? 그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벌금 3,000원. 가상계좌에서 바로 빠져나온다. 띵동. 무슨 대리업체님이 김남우님의 가상계좌 3,000원을 인출하셨습니다. 띵동. 바로 나가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예전에 우리 선인들께서는 조상님들은 술 취하는 단계를 4단계로 구분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가 해구, 입이 풀리는 단계. 두 번째가 해색,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는 단계. 그리고 해원, 마음속에 원망을 푸는 단계. 그리고 해망, 망가지는 단계라고 했는데 해원이나 해망까지는 그야말로 뒤집어고 짜증을 내는 거고요. 해구나 해색까지는 괜찮죠. 그 정도까지 가신 상태에서 사실 좀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도 얼마 전에 회식이 있었는데 이털남 제가 술에 취해가지고 김종배 씨한테 제가 뽀뽀를 했잖아요. 아우. 해색이 돼가지고 네. 그리고 그 정도 단계까지 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성추행 해당이 되는 거 알아야 돼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진짜. 제가 마음이 좋아서 그냥 넘어갔지. 알겠습니다. 어디다 대고 지금 볼에 뽀뽀하고. 불쾌해가지고 진짜. 예. 근데 저도 좀 느낌이 뭐했어요. 수염이 까깍까는 거 입안에 들어오는데 진짜. 아무튼 자 결론 내립시다. 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이거 갖고 이제 토론회도 했다고 그랬어요. 예, 토론회도 하고 현재 제도 손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법안도 발의가 3개가 돼 있습니다. 그 민주당 이미경 의원의 대리운전 법안을 보면은 대리운전업을 하려는 사람은 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대리운전자의 최선의 자격 요건과 조합 설립이나 교육에 대한 내용, 표준 요금표와 보험에 관한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생각해보면 너무나 어이없는 게 20만 명의 대리운전자와 매일 몇십만 명의 고객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거는 그냥 아무나 해도 되는 거였고 그렇죠.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아무런 자격 요건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냥 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이거 진짜 1년 하루에 몇십만 명이 이동을 하는 또 하나의 그렇죠. 대중교통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더군다나 심야에 술 취한 취객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만큼 법적인 어떤 보완책과 기사님들의 인권도 있습니다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무했던 거죠. 야.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굉장히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했길래 민주당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만 떨렁 사진 한 장만 있고 내용이 없어요. 그래요? 네, 내용이 없고 제가 이 내용도 다 취재랑 민주노총 가서 받아온 자료고요. 국회의원 민주당 홈페이지, 국회의원 홈페이지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 떨렁 24분 동영상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날 간담회. 근데 이 간담회 동영상도 얼마나 성의 없게 만들었냐면 3분 10초간 당대표 인사. 네. 초반 시작하자마자. 그다음에 7분까지 민주당 최고위원 인사. 네. 그리고 나머지가 계속 이분들의 인터뷰 내용인데 자막이 없어요. 자막이 없고 내용을 알아들 수가 없고요. 유튜브 조회수 보니까 101회. 근데 제가 2번 봤거든요. 예. 2주 동안 99명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생색내기로 했다는 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요즘 그냥 제 솔직한 심경 말씀드리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AM 라디오 같아요. 자동차에 붙어있는. 왜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AM 틀면 라디오 나온다긴 하는데 틀어본 적도 없고 틀면 정말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좀 짜증나더라고요. 비유가 AM 라디오 같다. 한번 던져봤어요. 오, 처음 들어보는 비유예요?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저도 한번 써먹을게요. 쓰십시오. 아무튼 정치권 좀 지금이라도 만시지탄이라도 뒤늦게라도 나서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렇죠. 나서 주시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심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분들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법질서, 도덕 다 준수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신 분들이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못할지언정 그렇게 무시하고 하대한다는 건 정치권이나 업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소비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업자들도 함부로 노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정당한 노동자로서 대우를 하지 않는다면 법이 아무리 만들어지고 업체들을 쪼여도 결국은 또 똑같이 될 겁니다. 네, 그 말씀이 맞는데 술이 과해서 이상의 필름이 끊긴 사람한테 참 이게 먹힐 그러니까
그 해색 정도로만 드시자고요. 그 김남희가 술에 취해서 옆에 있는 남자한테 뽀뽀할 정도 그 수준까지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준도 안 됩니다. 그 수준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안진아가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 장마가 끝나고 며칠 뭔가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르더니 오늘은 하늘을 보니까 또 잔뜩 찌푸렸습니다. 금세라도 비가 내릴 것 같은 그런 기세인데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점에서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참으로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인데 그 와중에도 폭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각별히 챙기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는 일단 물러가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